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하 14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중 나왔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춥고 이 추위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바통을 받게 됐는데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 의혹,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 의혹. 박 장관 후보자가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석연찮은 부분도 있어서 오늘 잠시 후에 상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사면이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입니다.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사면을 언급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해서 관심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던 이낙연 대표가 알쏭달쏭한 말도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는 선박 납포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박 납포 다음 날 예상했던 데도 일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 묶인 원유 대금 70억 달러 돌려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국 이 돈 때문에 우리 선박을 납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70억 달러 동결한 한국이 오히려 인질범이다라고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에 동결된 돈으로 백신을 구입하는 것으로 한미, 이란 다 사전에 교감을 해놓고 나서 막바지에 이렇게 선박을 납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납포지 우리 선원들 인질 삼고 있는 삶입니다. 외교일 차관 협상위에 10일 이란으로 떠납니다. 이란은 전에도 다른 나라 국가의 선박을 이런 식으로 납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고무줄 방역에 뿔났다. 헬스장 이어 카페도 집단 반발 확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만을 표하며 문을 연 헬스장들, 이어서 카페도 이렇게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 다 가봐라 북적거린다. 왜 우리만 못 열게 하느냐? 왜 우리만 홀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불만입니다. 정부가 방역 불평등을 자초했다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고요. 사진 한번 보시면 실내 체육시설 관계자들이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는 퍼포먼스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도 실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의혹, 아니군요. 박원순 시장의 의혹에 대해서 물어만 봤다, 유출 안 했다. 남인순 의원의 해명이 이해 못할 해명이다라고 조선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판 대열의 앞장선 쪽은 정의당입니다. 물어본 것과 알려준 게 뭐가 다르냐. 황당하다라고 특히 정의당이 남인순 의원의 이 해명에 대해서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의문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특히나 한 여성과 관련된 일이 생겼다. 남인순 의원은 유출한 게 아니다.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본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가진 의혹도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한겨레 신문인데 학대 아동 3만 명, 정인이, 제2의 정인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매뉴얼이 있는데 왜 학대 못 막냐라고 한겨레 신문은 오늘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은 경찰의 불성실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꼭 이렇게 중요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하 13, 14도의 강추위 속에 강추위를 뚫고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자 정책 전문가 김연아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질문만. 남인순 의원은
그거 내가 박 시장 측에게 박 시장 지금 피소당했어 라고 알려준 거 아니다. 그냥 물어만 봤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그게 다르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폭행.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때린 겁니까? 맞을 뻔한 겁니까? 이게 논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70억 불. 이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박 납포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 피의자 측이 문제 삼았던 것은 내가 신고했다라는 사실을 비밀로 해줄 것을 철저히 당부했는데 어떻게 박 시장 측에게 미리 이 사실이 새 나갔냐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는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뒤늦게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락은 했지만 유출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고요.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서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쏭달쏭한 말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짐작해 왔다라는 겁니다. 야당에선 일종의 관심법이 또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낙연 대표,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라고 재차 부인. 다만 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이 생각이 어디에 계신지 짐작해온 편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부장.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지만 내 익히 대통령의 생각은 짐작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들리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글쎄 진짜 교감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사실 아직 알 수 없는데 뭐 본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이제 교감이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뭐 전혀 아예 언급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사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오히려 조만간 있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당연히 질문이 나올 테고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본인에게 어쨌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전 이런 느낌을 읽히고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제 사면 쪽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든 간에 보통 자신이 먼저 대통령에 앞서서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나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지고대로 저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그런 의견도 강하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 때 그때 사면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자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전임 대통령들의 그런 사법 처리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누구보다 자기가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추어서 미뤄 이제 짐작할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간에 여권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 중에 사면을 결정하든 아니면 사면을 결정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의 마음을 미리 읽고 얘기했다 이렇게 본인이 말한 건데 글쎄요 이제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심이 나오고 그 전후에서 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발언을 대통령이 할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이 문제 언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 하실 거 아닙니까? 전 대통령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사면하실 수 있도록 야당도 좀 말조심하고 또 이 붕괴하는 국민들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세전환을 해줬으면 합니다. 자, 이 같은 여권의 태도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면을 했다고 하다가 반성하라고 하다가 무슨 일이냐라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스스로가 사면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은 사면을 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조건이 붙거나 그렇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판단에 의해서 결심을 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느냐, 그리고 야당은 왜 끌고 가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도부인 김연아 비대위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앞서서 김한정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 입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게 저희한테 하실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니라 지금 여권 내에 의견 통합부터 좀 먼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꺼내셨다가 야당의 반발로 이상한 조건을 거시면서 사실은 지금 후퇴한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사면을 꺼냈다가 사면 초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청와대와 사전 교감서를 부인하고 계시는데요. 김한정 의원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김한정 의원도 알고 있었던 것을 이낙연 당대표가 몰랐다.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본인의 대통령을 향한 많은 애정이 대통령의 생각을 미리 읽어서 꺼내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누구십니까?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유망주인데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서 본인이 한번 먼저 운을 떼어보겠다는 정치적 오버를 하신 건지 저는 하여간 이번 사면은 이낙연 당대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정치적 흠결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야당에 대해서도 결국 안에서도 거론도 하기 전에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휘발성 높은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야가 뭔가 바뀐 듯한 발언도 양쪽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선 이낙연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든 사면론을 제기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사면 초과에 빠졌다. 사면 초과에 빠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친문 강성 지지층들이 마음대로 못해. 우리 말 들어야 돼 해서 반란군이 된 거예요. 이낙연 대표도 사실 지지층을 거스르고 정치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용기를 내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쫄지 마세요.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당대표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라고 공세를 했고 야당 하태경 의원은 쫄지 말라라며 격려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김정은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고 갈 일을 미리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는 아마 김한정 의원의 말을 그 내용을 포함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기를 박해했던 많은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인물들을 대거 말하자면 사면하거나 또 청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말하자면 국민 통합을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도 말하자면 DJ 정신의 개성, 즉 세대 통합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말하자면 1월 14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뭐 판결이 나야지 그걸 사면을 해든 안 하든 뭐 하지 않겠나 해서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어차피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 다만 이 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사면 논란 전해드렸고요. 오늘 사실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건 바로 남인순 의원의 해명 논란입니다. 앞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박 시장 측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가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앞서서 발표한 건데요. 그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의 해명은 물어는 봤지만 유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지난달 30일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단체 대표가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이 서울시의 임순영 특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순영 특보가 박원순 시장을 만났다. 라는 일련의 이 과정을 검찰은 밝혀냈습니다. 자, 의혹이 더욱더 거세졌죠. 남인순 의원은
며칠간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출한 바 없다. 다만 젠더 특보에게 박 시장 관련해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물어본 것과 유출한 것이 다른 것이냐라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의 과거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측성 보도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피소 사실을 알려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과거에 이야기했지만 검찰 수사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 측의 젠더 특보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더 거세진 건데요. 그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밝힌 것은 물어만 봤다라는 겁니다.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남인순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침묵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여성인권 운운하며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하셨던 겁니까?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력을 행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남인순 의원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에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남의 일입니까? 선긋기 하고 침묵하면 그만입니까? 자, 일단은 정혁진 변호사님, 남인순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확률은 전혀 없지만 예컨대 이제 저한테 스캔들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 친구가 듣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혹시 뭐 정 변호사한테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게 질문입니까? 된장입니까? 이게 그 유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적인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누설이거든요. 예. 근데 판례에 따르면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타인에게 고지하는 게 누설이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의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누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적인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 예컨대 널리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누설이 아니고 친한 친구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요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누설이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예컨대 그런 사실을 저희 집사람이 알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해서 혹시 뭐 그런 거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누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누설의 개념이 굉장히 넓게 그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직무상 비밀이었으면 남인순 그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기소도 가능한 사안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직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지 누설을 안 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게 제 그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니까 정말로 오히려 더 그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용어를 널리 이렇게 유포한 그 분이 이쯤에 와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거짓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하시는 게 마땅한데 자꾸 변명만 하시는 건 질문을 하나 모르겠어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인이 말씀하신 거는 피소 사실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 그런 걸 질문했을 당시에 고소 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고소 전에 고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문에 의한 누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그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예컨대 남인순 의원이 그 수사기관일 때 그럴 때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가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직무상 비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사적으로 이렇게 들은 이야기이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무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했지 누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렇게 남인순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습니다. 문의는 했는데
유출은 아니라는 남인순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참담하다. 질문과 유출은 무엇이 다르냐. 전화로 문의한 과정 자체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담하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N차 가해 끝은 어디냐. 석고 대죄하고 의원직 내려놔라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미향의 향기가 풍긴다. 위안부 할머니 밥벌이 수단 삼은 마찬가지. 두 번 다시 여성 인권 보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는 지금 이게 남인순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물어본 것과 유출이 같다라는 의견 주고 계신 거죠.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이었는데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남인순 의원이라고 하면 여성 인권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 출신의 또 삼선 중진 여성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안희정 지사 미투 사건 때는 또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주장을 했던 그런 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고 계실까? 저는 어제 저 질문을 보면서 박 시장님에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들은 거 없어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상대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요? 무슨 얘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묻히게 된 것은 가해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실에 대한, 이 성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지금 덮이게 생겼는데요. 거기에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들 단톡방에 보면 이 피해인을 피해 호소인으로 몰고 가는데 주도했던 의원이 바로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을 했던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을 짓밟고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현실. 저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는 이것이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쯤이면 누구 하나 사의를 표명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남인순 의원이요. 이번에 30일 검찰 발표 있기 전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발표 이후에도 이런 방법 없다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얘기가 과거에 했던 얘기에 똑같은 답습입니다. 저는 그냥 침묵하고 거짓말로 일과라는 뻔뻔한 응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그것이 국민과 야당이 지금 분노하는 분노의 지점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야당 지도부의 의견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반발하는 대목인데 이재명 기자, 남인순 의원의 해명대로 피소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말하고 있는 건 전화로 문의한 과정 자체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짓밟는 거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사안의 가장 참담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검찰이 발표한 거는 결국 피해자의 변호인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 연락을 했고 그랬더니 여성단체 대표가 남인순 의원에게 그걸 알려줬고 남인순 의원이 다시 박원순 시장의 전 시장의 젠더 특보에게 사실 알려준 겁니다. 근데 정말 참담한 건 조금 전에 김연아 비대위원도 잘 말씀하셨지만 여성단체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여성단체 대표가 그 얘기를 처음 전합니다. 남인순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단체 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젠더 특보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결국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피해자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결국 가해자를 걱정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전화 자체가 실제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구체적 내용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전화 자체가 결국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를 짓밟은 게 된 거고 결국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정의당의 질문에 남인순 의원은 지금 답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지난해 7월과 똑같은 답을 했다.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여성단체만 하더라도 지금 처음 남인순 의원에게 그것을 알린 여성단체 대표는 지금에서 배제됐고 여성단체도 단체 명의로 사과를 했고 모두가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남인순 의원은 어제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참담하고 남해선이 그 문자에 보면 어떤 내용을 마지막에 써놓냐면 피해자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피해자 일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받아야겠죠. 그렇다 그러면 남인선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젠더폭력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럼 본인이 나서서 이 사안의 진실이 뭔지 명백히 밝혀라 라고 최소한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나온 김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상 양자 대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고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과 국민의힘의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가상으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박영선 후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38.7, 오세훈 후보가 43.9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엔 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가상으로 양자 대결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여론조사 결과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40.1, 나경원 후보가 39.8%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자가 바뀌어서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두 대표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박영선 37대, 안철수 47.4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굉장히 큰 선거인데 김영주 의원께서 사실상 진두지휘 해봤잖아요. 전략통이셨고. 네. 자, 이 세 가지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상당히 흥미로운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양자 대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 흐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사실 나경원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죠. 세 사람 중에 어쨌든 전체 국면에서 말하자면 이번 선거의 판세가 정권 심판원이 아니냐 하는 면에서 국내 거의 가반에 가까운 분들이 서울 시민들이 정권 심판론이다 하면 야당이 이루어온 상태에서 말하자면 대권 주자 정도 되는 반열에 계시는 분 야당 주자들이 뭐 박영선 장관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이제 그런 구도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대선 1년 전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또 한 번의 최대한의 양당 체제의 힘의 집중화가 돼서 결국 선거 막바지에 가서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박빙 우사 정도의 말하자면 야당 승리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기길이라고 보여지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아주 앞서가는 일이라 하지만 사실은 2018년처럼 양자 대결이 되지 않는 한 3위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말하자면 한 2주 전에 하는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하고 비슷해요. 그냥 선호도 조사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 각 당이 후보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민주당도 박주민, 말하자면 뭐 우상호 이렇게 후보가 한 4%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영선 장관에게 그 후보의 표가 만약에 그 나머지 표를 10% 얹었을 때 거의 초박빙 단계로 간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시의원들, 서울시 거의 서초구를 제외한 구청장 다 민주당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물론 뭐 선거에 관건 선거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힘의 집중소가 결코 밀리지 않기 때문에 누가 될지를 지금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그런 뭐 전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지금 보고 있는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제3의 선수론 변수도 항상 있다라는 게 흥미로운 겁니다. 아, 이번 선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면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비판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거 회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저 오신환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바로 변화와 혁신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폭행 의혹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볼까요? 고시생 폭행 의혹부터 살펴보시죠. 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고시생 사이에 폭행 진실 공방,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 고시생들이 사실을 존치해달라라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당시 2016년 당시 법사위 소속의 박범계 의원의 오피스텔 앞에 대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밤 10시쯤 박범계 의원이 당시 등장을 했다.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켜달라라고 읍소했다는 게 고시생 주장. 그러자 박범계 의원이 멱살을 잡으며 이 땡땡 누구야? 보좌진을 시켜서 고시생의 사진을 찍어라 라고 했다는 게 고시생들의 주장입니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 모임 대표는 사과하라는 문자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 피해자는 진단서 때려 가려고도 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건 고시생 측의 주장입니다. 고시생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들지도 못했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막 하더니 니네 내려가 누구야? 내려가 누구야? 저희는 그냥 오라고 해서 왔다. 문재인이다. 한 번만 저희 한번 이야기 들어주시고 물어보고 있고 나 얘네 다 찍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지키려고 이렇게 내렸는데 또 미치더라고요. 안 지키려고 저희가 너무 절박해져서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찾고 제가 물 찍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니네 내려가 누구냐고. 제가 직접? 지금까지 들으신 것은 고시생 측이 이야기하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박범계 장관 후보자 측이 그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박 장관 후보자 측의 주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박범계 측 주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박 후보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대여섯 명이 다가와 둘러쌌다고 한다. 일부는 마스크도 쓰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논란 후보자가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수행비서가 항의하니 그쪽에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다. 멱살을 잡거나 폭언한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폭행한 게 아니라 내가 폭행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시생 폭행 논란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입장 있으신가요? 반대. 폭행이 아니라 내가 폭행 당할 뻔했는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고시생 측이 이야기하는 것과 박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고시생 측은 박 장관이 폭행을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실게임 양상에 있어서 팩트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팩트를 담당하고 있는 팩트 폭격기 이재명 기자. 일단은 양측의 공통 분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래서 공통모가 많지는 않죠. 어쨌든 2016년도에 사법시험 이제 폐지가 당연히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이 와서 박범계 의원이 살고 있는 서울 당산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에 와서 시위를 벌였다. 여기까지 이제 팩트겠죠. 일단 만났다. 그렇죠. 팩트겠는데 그 다음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고시생들은 본인들이 오히려 멱살을 잡히고 사진을 찍히고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반면에 지금 박범계는 거꾸로 오히려 대여섯 명이 자신을 둘러싸서 오히려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수행비서에게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러고 나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오히려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전혀 거꾸로 상반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느 것이 팩트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박범계 후보자가 진짜 폭행을 했다면 되게 참담한 거죠. 그야말로 지금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재소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용구 차관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실제 폭행을 했다 그러면 참 법무부로서 법치주의를 실행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로서 참 면목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조만간 이제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 텐데 가능하다면 비공개라도 만약에 폭행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 청문회장에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좀 이 문제를 명백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측이 첨예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게임 양상이 치열한데 공통적인 건 두 가지. 일단 양측이 만났다는 것. 그날 밤.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가 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것. 자, 요 두 가지는 양측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디테일들이 정반대인데 일단 야당의 김연아 비대위원님 고시생 측의 어떤 육성 인터뷰도 저희가 조금 전 들어봤어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때 이 의혹에 대해서 추궁할 계획입니까? 짚어봐야 되겠죠. 특히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일입니다. 아까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관도 폭행 혐의로 지금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라 있고 또 박범계 의원이 작년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의 보좌진을 또 폭행했다는 혐의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말 이런 폭행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시생 사실 그를 이제 계속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 이렇게 발언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피켓도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민원인으로서 국회의원을 찾아왔을 때 피켓도 들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떤 행동이 상대방 국회의원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을까? 오히려 사진을 찍으려고 달려드는 보좌관들의 행동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더 위협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반대야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하나 몇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요? 판사 시절에 술을 먹고 경찰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영장을 기각하고 그 사람을 제압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경찰을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이런 약간 역지사지의 생각이랄까, 내피셜이랄까, 아니면 약간 반전이 있는 이런 내피셜은 이외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오해를 살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죠. 예.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 관할 기관에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본인은 예산을 챙겨주겠다고 하신 건데 의원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면 예산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또 일파만파 오해를 샀죠. 그래서 저는 박범계 후보자 저 발언 충분히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저 진실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지금 김연아 비대위원의 말처럼 벼르고 있다라는 건데 정반대로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박범계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고시생 폭행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 상당히 지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조심한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말하자면 보좌관이든 누구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의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 다 카메라를 하고 있거나 녹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행동은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오후 10시라는 시간 자체가 밤 10시. 밤 10시라는 시간 자체도 박범계 후보도 약간의 엄주를 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분들도 존치라고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개강되어 있을 수도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전제로 얘기하기는 조금 약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공교롭게 법무부 장차관 둘 다 이 폭행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데요.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경찰을 때린 주폭의 영장을 박범계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기각을 해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파출소에서 술 취해 난동 부리며 경찰을 폭행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박범계 당시 판사가 기각. 영장 전담 판사 박범계 판사는 오히려 취객을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의 태도가 직무유기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의 반박은 오히려 공권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정익준 변호사님, 판사가 이제 영장을 꼭 청구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저와 같은 판단을 했을까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판단력과 관련된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건데
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일단은 변호사도 아니고 대표 변호사니까. 경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우는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구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경찰관을 공무집행 방해죄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찰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99년 7월이니까 벌써 21년 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고 게다가 그때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20년 전에는 그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관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 이유를 설시했는데 그 설시한 이유가 취객의 소란 행위를 즉시 그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게 오히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설시가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판사님들과 비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장관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생각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지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익준 변호사님, 경찰이 맞고 왔는데 그래서 때린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박범계 당시 판사는 오히려 경찰에게 왜 맞았냐라며 직무유기라며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대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연세가 굉장히 높은 분이 그냥 그 일요일날 축구하잖아요. 조기 축구하고 나서 사람들이랑 점심 때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다가 술기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엎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 했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경찰이 함부로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더 조심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공권력을 훨씬 더 세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믿으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박범계 전 판사님은 다른 판사님들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 측은 오히려 공권력 행사를 더 정당하게 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명도 현재 논란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혹, 세 번째 의혹. 자, 지금 부동산도 있고 최측근 금품수수 의혹도 있는데요. 금품수수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박범계 측근 금품수수 사건, 박범계 의원의 측근 2명이 구의원 후보자 A씨를 접촉해서 차명 계좌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95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먼저 전달받았다. 우선. 그리고요. 이번엔 김소연 당시 대전시 시의원 후보자에게 1억을 준비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게 김소연 시의원 주장이고요. 김 전 의원이 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당신 측근이 1억을 요구한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측근들이 재차 돈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SNS를 통해서 폭로했고 이 측근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월, 1년 6월에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논란은 과연 저 시의원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에게 고지를 했는데 왜 측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금품을 요구했고 금품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당일 김소연 전 시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 측근들이 1억 원을 요구. 그러자 박범계 당시 의원은 뭐야 권리금 달라는 거야 금품 요구 응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측근들이 재차 돈을 요구해왔다 라고 김소연 시의원은 주장하고 있고요. 급기야 돈을 안 줄 거면 사무실을 빼라 라는 최후 통첩까지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측근의 범행을 보고했지만 그때마다 언성을 높이고 화내며 묵살을 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또다시 사실관계 다투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2명의 측근이 앞서서 950만 원의 체크카드를 구의원 후보자에게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것도 결국은 재판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사실로. 팩트는 김소연 시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박범계 의원과 매우 가까운 측근 2명이 적어도 구의원에게 수천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다. 이것과 관련돼서 실형 1년 몇 개월이 각각 선고됐다라는 것은 팩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에 기소해서 법원이 판결 내렸죠, 입니다. 그럼 판결을. 박범계 의원은 왜 이 측근 2명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이어진다는 건데. 굉장히 큰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폭행 사건들 이런 것도 일부 중요하지만, 이거 만약에 경찰 담당 행안부 장관이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중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무엇보다 부정부패에 굉장히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측근 비리를 알고도 무마내진 방조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원을 하려고 했던 사람, 시의원을 하려던 김소연 전 시의원에게 2명에게 돈을 금품을 요구했다는 거고, 얘기한 것처럼 실제 구의원으로부터는 950만 원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도 2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소연 전 의원에게도 1억을 요구했지만 김소연 의원은 주지 않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김소연 의원이 그 요구를 받자마자 바로 박범계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측근 2명이 나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박 의원이 절대 불법성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보고 난 다음 날 오히려 측근들은 구의원에게 또 다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 의원이 이 얘기를 알고도 전혀 측근들 단속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방조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김소연 전 의원이 박범계 후보자를 선거법 방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근데 검찰에서 어떤 적극적인 방조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 측근들이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금품 요구를 하고 금품을 실제 뜯어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를 하고, 김소연 전 의원은 4번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차례 얘기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과연 그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이제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생각하고,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언급했던 것처럼 박범계 당시 의원의 법적 판결과는 별개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알고도 측근들을 제재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뭔가 좀 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결론, 법리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말하자면 무혐의 이렇게 된 게 팩트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의혹은 있으나 충분히 말하자면 기소할 만한 혹은 무슨 재판에 가야 될 만한 물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혹은 4월 달에 직접 만나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거나 돈의 거래가 증거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혐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그때 무혐의 처분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어쨌든 나의 측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실형을 받았고, 말하자면 사무실을 빼라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국회의원들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공동 사무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또 공동선거 사무실 하는 경우에 지방선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어쨌든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부득의 소치라든지 유감을 표명할 필요는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지도부인 김연아 비대위원님, 요 의혹도 청문회에서 따져 물을 겁니까? 물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경우는 정말 박 의원이 몰랐거나 아니면 제재에 준하는 말을 했는데 그 측근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일명 정치권에서 하는 꼬리 자르기. 내 책임은 아니고 내 측근들 책임이다라고 해서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 판결이 2018년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가장 잘 나갈 때들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국민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저런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문정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 7원칙을 얘기하셔서 거기에 다 미달되느냐 충족하느냐라는 것이 절대평가고요. 다른 후보들 간에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우수하냐 또 처지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평가에서 뭐 누락이 되더라도 평균 이하를 받더라도 무조건 통과하는, 또 상대적 평가 측면에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통과된 마당에 누가 누구를 흠잡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국민들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대할 때 조금 더 무기력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청문회에서 비록 후보를 탈락시키지 못하더라도 이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알 권리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김현애 의원 말씀 뭐 잘 들었습니다만 한마디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8년 문정부 잘 나갈 때라고 얘기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비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리적으로 의혹이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충분히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견해 들어봤고요.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동산 의혹. 이딴 부동산 의혹, 아내타 보좌진 탓. 첫 번째 부동산 의혹은 충북 영동 임야 약 6,400평 8년간 재산 신고 누락했다는 것. 박 후보자 측 해명은 보좌진이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했다, 뇌물찰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부인 명의 밀양 딴 재산 신고 누락. 해명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후에 바로 잡았다라는 것. 세 번째, 부인 소유 건물을 처가에 헐값 매각 증여했다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박 장관 후보자의 의혹도 짚어봤고요. 그간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이상하게 서 있었던 검찰총장과 관련된 뉴스도 나와 있는데, 한 시민이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검 청사 앞에 이렇게 새까맣게 연기가 피어올라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걱정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화환 몇 개가 전소하는 일이 있었지만, 자, 저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영을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누구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시민들이 통행하는 대로에 불을 지르는 행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방화범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튜브 상에서 한 영상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유튜브가 과거 윤석열 총장이 순댓국에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과 함께 순댓국을 먹는 영상을 이제 뒤늦게 올린 건데, 이재명 기자, 이게 뭐 어떤 영상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본인들의 참모들과 또 수행 비서를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뭐 굉장히 그때 사실 영상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소탈한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거는 아마도 그 유튜버는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올렸던 것 같고, 얼마 전에도 뭐 블라인드 게시판에도 뭐 윤 총장이 굉장히 소탈하다 그러면서 뭐 8급 수사관과도 격의 없이 대화하고 뭐 그런 게 올라왔는데, 글쎄 뭐 저희가 그거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저런 모습 사실 근데 뭐 윤 총장만 저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뭐 총장뿐이 아니라 많은 이제 뭐 사회 지도층이 사실 저렇게 하고 실제 하고 있고 저렇게 해야죠. 뭐 그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됐는데, 대한민국의 선박을 이란군이 납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항해 중이던 우리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옆으로 이란의 고속정들이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긴박한 상황인데 헬기에 탑승한 이란군 측도 무선 통신을 하며 선박에 접근을 합니다. 헬기에서 찍은 영상으로 보이는데 위협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제 오후 3시 반쯤 이란 측이 조사할 게 있다면서 우리 선박에 천천히 가라고 요청한 뒤 군인 등 무장 병력을 승선시킨 뒤 납포하는 장면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결국 지금 이 이란군의 헬기까지 그리고 무장 병사까지 동원돼서 대한민국의 선박이 납포가 됐습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항해 중인데 오염을 시킬 일도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오염이 발생됐다면 현장에서 바로 청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군인이 바로 배에 승선해가지고 조사할 게 있다고 바로 이란으로 꽂고 간 건나 납포해 간 건나 정확하게 저희들 파악이 안 되지만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해상에서 오염이면은 물과 기름 이렇게 좀 안 섞이듯이 금방 표가 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자, 저때 당시 인터뷰할 때만 하더라도 왜 이란군이 납포를 했느냐, 다른 의혹이 있을 거다, 다른 저희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나 이란이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선원들은 안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란의 목적, 저희는 뭘까요? 이란이 요구하는 바 들어보시죠. کسی که روانگیر باشه این گل است که به بهانه‌های با یکیش از حق بیاد دلار ما رو گرفته. آلودگی نفتی در خلیج فارس داشته و این توقیف شده. قبلا هم هشدار بهش داده شده. 이란의 자금을 70억 원을 동결한 한국이 인지범이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겁니다. CNN의 한국 특파원도 이 뉴스를 브레이킹 뉴스로 뉴스 속보로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Of Iranian funds currently frozen in 2 South Korean banks because of these sanctions that the US has imposed. So certainly there is a concern that this is more political than environmental. 굉장히 큰 국제 뉴스가 됐는데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의 이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정혁신 변호사님, 자, 백주대낮에 이란이 멀쩡히 항해하던 대한민국 소속의 선박을 납포하고 한국인 선원 5명 등을 소위 인질로 삼으면서 자, 이란에 문제가 있어서 동결된 자금을 오히려 대한민국이 인질로 붙잡고 있다라고 좀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예컨대 해적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풀면 되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 전쟁으로도 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해군의 현실적인 능력이 이란까지 가서 저 선박을 그다음 선원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은 안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을 이란 측에서 그 간파를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제적으로 70억 달러라고 하는 그 돈이 우리 정부에게 얽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그 생각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군에 대해서 직접 그 미국의 선박을 납포했다라고 하면 미국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미국에 직접적으로 상대하기는 부담이스러운 거니까 참 우리나라가 뭐 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잘 협조해가지고 외교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기자, 우리 정부가 청해부대와 최영함을 걸프해역에 급파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해부대 지금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역에 급파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전에 얘기했지만 뭐 해적이나 혹은 뭐 불법 단체가 만약 납포했다 그러면 사실 군사 작전을 펴서라도 다시 이제 선원들을 구출해 와야겠지만 지금 이 납포한 주체 자체가 이란 정부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이란 정부군과 직접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급한 이유 자체는 일단 우리 선원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이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뭐
처음 납포한 이유 자체는 뭐 기름을 유출했다, 해양 오염시켰다 이렇게 해서 납포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오바마 정부 때 합의했던 핵 이란 협상이 그 트럼프 정부가 2018년도에 파기하면서 강력한 이제 경제 제재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도 원유를 이제 수입하면서 이란으로부터 그 70억 달러를 지금 이제 동결하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이제 경제 제재를 어떻게 완화시킬까 이게 이란의 제일 큰 목표일 테고 결국은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무력시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 정부의 협상력만으로는 협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이례적인 상황이고 한국의 선언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주대낮에 우리 선박을 납포해 놓고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는 이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질로 잡힌 선원들의 가족들의 걱정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구력을 보여줘야 할 그런 순간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찬찬히 뜯어보니까 미국 측의 제재로 우리나라에 동결된 금액이 약 7조 5,600억. 그런데 이란 측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협상을 지금 벌여온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자, 그 돈으로 백신을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 측과 미국 측과 이란 측이 3자 간에 어느 선 정도의 합의를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의 선박을 납포한 거거든요. 납치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거 우리 정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 쉽게 보면 뭐 그 정도 금액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2010년 미국 제재부터 우리나라의 우리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에 그야말로 한 8조 가까운 돈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원유 대금을 주지 않은 대신에 이란이 우리나라로부터 생필품을 사가는 것을 그것으로 지불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는 굉장히 그것이 극히 제약되다 보고 그다음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고 다만 한 2, 3주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앞둘러서 2015년 핵동결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잘 지켜왔는데 앞서 이재명 기자 얘기한 것대로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그냥 탈퇴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표획된 인질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예.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미국과 한국이 잘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바이든 행정부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금융 제재를 풀어달라는 게 핵심적인 얘기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이 맺었던 협상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복구하면서 한국도 발빠른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분을 부르는 고무줄 방역 이라는 주제도 잡아봤는데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방역 위반 논란에 이어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역 위반 논란이요, 김영란법 위반 의혹. 지난달 26일 대전시의 한 식당 황운하 의원이 여몽초 전 대전시장 지역경제인 A씨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데 옆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 사실상 한 방에서 5인 이상 식사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었고 이에 대해서 대전시 측에서는 일행으로 볼 수 없다. 방역 위반이 아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인 A씨가 밥값 16만 원 안팎을 모두 지불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 측은 내 몫으로 A 경제인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식사 모임에서 한 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대표로 긁고 나머지 이제 각자 n분의 1 회비 성격으로 정산하는 게 통상적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하루 지나고 나면 하루에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오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얼마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고 또 모임도 취소하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식당 갔다가 5인 가족이 들어왔는데 예. 식당 주인이 따로 앉겠다고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그 주민등록증을 핸드폰 사진에 찍어서 사장님에게 보여주고 그다음 들어와서 따로 앉는다고 하는데 이제 다들 앉아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했더니
얘기가 뭐냐면 꼭 그걸 누군가 보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그 신고 포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야 정말 한 가족인 걸 증명서를 들고 다니면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랬는데 저는 뭐 저거 밥값 나중에 나눠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게 방이었고 또 한쪽이 저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었고 전 시장이었는데 그 옆에 배석한 사람이 모르고 식당 주인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도 사실은 거의 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고 여유로웠을 텐데 굳이 저 자리, 옆에 손님이 있는 자리를 안내했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저는 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나 그거 잠시 못 멈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10명으로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일행 10명이 10여 명이 점심 식사를 했다. 식당 내 방 2곳에 4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30여 명 식사를 했다.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상태였습니다. 연수구 측은 업무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공적 모임이다. 오전 회의 마치고 추가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4명 이하로 나눠서 식사해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연수구 측의 주장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12월 31일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만 없었으면 구청장이 밑에 있는 그 간부들 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한 해 동안 고생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그 방역수칙 이후에 모든 약속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 가운데 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말연시 다 끼었는데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연말을 같이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한 해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그 고위 공직자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더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연수구 측에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황운하 의원과 또 고남석 연수구청장 모두 집권여당 소속이라는 건데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여당 의원님들 지금 온 국민이 다 참고 있습니다. 모범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정치인들 밥치라고 합니다. 밥으로 정치한다는 얘기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모임 절제하는 거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솔선수범해 주셨을 때야만 저는 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K방역, 정부가 잘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잘 참아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헬스클럽 관장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 또 카페 사장님들이 지금 앞다퉈서 이 업무 연장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위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애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 하나 못 참아주시겠습니까? 이번까지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요.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그때는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의 견해였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제 헬스클럽 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재활센터 사장이었고 이제 영업 중지 대상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순천에서는 이례적인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낮술 금지라는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식당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 지키고 싶어서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는 뭐 손님한테 노인들이 술 한잔 한다고 술 잡으면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지. 안 주장이 싸우고 대들고 또 내가 되게 식사하는 딱 정지합니다. 누가 요래버리면 안 그래도 며칠 깜빡하고 기고 있는데 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소주를 먹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하이 참나 검은 세상을 다 먹었네. 그러면서 안 와. 소화제 하나씩 술을 못 먹게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라고 말이야. 야방에 무지무지 야방하지. 김영주 의원님, 낮술 금지령 굉장히 이례적인데 러시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러시아에 이런 게 있습니까? 낮술 금지령이? 술 판매 금지, 술 만드는 거 금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야말로 주점들이 변칙 운영을 함으로써 생기는 일이죠. 밤늦게 안 하고 새벽 일찍 술집이 문을 여는 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시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하다가 내린 부분일 텐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실 약주라 그래서 반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죠. 지방 갈수록. 그리고 5일장이면 사실은 국밥 먹으면서 딱 소주 한 잔 이런 부분인데 물론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술을 드시다 보면 만취하게 되고 방역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 상황을 봐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주점이 아닌 일반 밥집에서 딱 소주 한 병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서 한 잔 정도 하실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인데요. 최근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여러 가지 헷갈리는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미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5인 이상 사적 금지 모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친척들끼리도 모이면 안 되는 건가? 부모님 칠순인데 어떡하지? 오늘 사파남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는 해당이 되는가? 처벌받게 되는가? 오늘 사파남은 사연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첫 번째 사연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8주 문 닫은 자영업자의 눈물이라는데요. 자영업자 사장님으로부터 사연이 도착한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건물 2층 태권도장은 문을 열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키장도 풀어줬는데 왜 헬스장만 집합 금지입니까? 하도 화가 나고 답답해서 어제부터 헬스장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나니까 손님들이 물어봐요. 과태료 무는 거 아닌지. 정말 그런가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해결 방법은 없으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재구성해본 건데 헬스장 사장님의 사연인데 박성미 변호사님, 고통스러워서 문을 열긴 열었는데 일단 과태료 걱정도 되고 일각에서는 이용하시는 손님들도 과태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장님이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태권도장, 스키장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왜 헬스장만 영업을 금지하는가. 헬스장 업주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손님을 안 받는 헬스장도 있지만 문을 연 채 손님을 받기 시작한 헬스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헬스장 업주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이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업주들은 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전부 내가 부담하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을 오랜 기간 못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환불 금액과 속절없이 부담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과태료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렇군요.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열겠다라는 헬스장 사장님도 있다는 거고 앞서서 사연 주신 우리 헬스장 사장님이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했는데 윗집에 태권도장 문 열고 저 앞에 있는 스키장도 문 여는데 왜 우리 헬스장만 안 되느냐 라는 건데 언뜻 생각해도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 이 뭐 기준이 논란이에요? 이 전문가들도 이른바 핀셋 방역이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려면 다 열든가 닫으려면 다 닫아야지 업종 간 차별을 두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인데 이 정부에서도 운동 중에 비말 마스크 착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주간의 특별 방역 기간을 거친 다음에 업종별 허용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기간 중에라도 일단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태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야,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부가 정말 엄정하게 공정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대목일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사연도 지금 방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사연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라 부장님이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팀 부장님의 소소한 낙이 신입사원들에게 밥을 사주는 건데요. 최근 동기 4명이랑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일입니다. 마침 밥 잘 사주시는 부장님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부장님이 저희 점심값까지 계산해 주셨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모습이 코파라치에게 찍혀 신고 접수가 된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나 밥값을 계산해 줬을 뿐인데 우리 부장님 후배들 밥 사준 것도 죄인가요? 이번 사연은 황운하 의원 사연과는 정반대의 사연인데 지금 코파라치에 찍혀서 부장님이 오해를 받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함께 좀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신입사원 동기들끼리 4명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밥 잘 사주는 그 부장님이 우연하게 와서 만나서 이렇게 옆 테이블에 이군 왔어 하면서 내지마 내가 살게 하고 계산까지 해줬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말로 다르게 온 일행인데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밥값을 따로 결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장님이 같이 결제했다. 네. 야, 이걸 어떻게 가려냅니까, 옥석을?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5명이 모여서 방문한 경우도 사적 모임이므로 금지되죠. 예. 이 경우에 2명, 3명 테이블을 쪼개 앉아도 이미 5명이 모였기 때문에 역시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연의 경우에는 4명이 모여 있고 부장님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계산해 준 경우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 사적으로 모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증해 내기가 번거롭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하려면은 신입사원들과 부장님이 각자 일행과 함께 따로 이 장소에 도착해서 따로 식사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업주 입장에서도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이용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부에서 볼 때는 아는 사람들끼리 와서 테이블을 쪼개 앉아서 카드도 같이 결제하네. 과태료를 내는 구청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이 사연처럼 진짜로 우연히 만난 건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구분합니까? 무슨 수로 구분할까 상당히 의문이죠. 그렇지만 충분한 소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일종의 침익적 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은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신입사원과 부장님이 각자의 일행과 이 장소에 방문했고 방문 시기도 시차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우연히 계산해준 부장님 그리고 더더군다나 부장님이 그동안 후배 직장 사원들에게 밥을 여러 차례 사줬다면 충분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밥 잘 사주는 그 예쁜 부장님은 어쨌든 과태료가 좀 구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인데 이 사연 중에 흥미로운 단어가 들렸습니다. 바로 코파라치인데 코로나19와 파파라치 합성어 위반 사례를 신고해서 포상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코파라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행안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독려를 했고 329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5인 이상 모임 위반 건수는 13,827건으로 최다였다. 박 변호사님, 이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군요. 5인 이상 사적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5명 이상이 모인 상황은 누가 봐도 눈에 쉽게 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겁니다. 그 반면 오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연의 부장님 사연도 그렇고 이 5인 이상이 모여있지만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행안부도 이 코파라치 신고에 오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신고 가능성을 참작해서 충분히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찍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 억울한 분들이 좀 의혹을 소명하는 수고로움도 좀 약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작용이 생각 듭니다. 세 번째 사연도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이사를 앞둔 주부님의 혼란. 야, 예쁜 요 따님도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주소지도 새 집으로 옮겼는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지금 친정집에 잠깐 머물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6명이요. 가족, 친척이라도 주소상 같은 거주지가 아니면
5인 이상 모이는 게 안 된다고 하던데 이사를 도와주는 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혼란스러워요. 자, 우리 주부님이 정말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가족 모임 관련. 이사 시에 가족, 친구 등이 도와줄 경우, 5인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세배, 차례, 제사로 친지들끼리 모일 땐 영유아도 1인으로 치느냐, 집안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도 제한되느냐,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사적 모임이란 친목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는 친목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5인 이상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사 이후에 우리 고생했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 있죠. 예. 그 식사는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5인 이상이 되면 금지됩니다. 아니 근데 이사할 때는 보통 예. 이삿짐 나르고 그 새로 이사한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거든요. 네네. 그것도 금지입니까?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금지됩니다. 이사만 도와주고 식사 이사만 도와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라. 예. 야박하네요. 예. 두 번째는요. 세배, 차례, 제사도 사적 모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장례식이 아닌 이상은 세배, 차례, 제사도 사적 모임, 즉 친목, 목적 모임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아닌 한 5명 이상이 모이면 금지됩니다. 3, 4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유아도 특별히 1인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도 1인 산정에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집안 내 가족 간 식사 모임도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거주지가 다르다면 집안 내 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 그 집합 자체가 금지됩니다. 아버지 칠순잔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칠순 맞은 아버지들께 죄송합니다.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니까. 박성매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본방에서 못했던 이야기 더욱더 심층 깊게 나눠보겠는데요. 때렸냐? 맞을 뻔했냐? 라는 주제로 2사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